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정말 서양 철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아리스토텔레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렵기로 소문난 형이상학에 대한 해설 자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느 학자는 절망적으로 난해하다고까지 했다죠? 맞아요. 그만큼 악명이 높은데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길잡이 삼아서 그 핵심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목표는 이 복잡한 텍스트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들, 그리고 그가 제시했던 핵심 개념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거죠. 그렇죠. 워낙 방대하고 또 구조도 좀 복잡해서 이 자료가 핵심을 잘 추려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형이상학, 메타피직스라는 제목 자체도 사실 좀 흥미로운데요. 아리스토텔레스 본인이 붙인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누가 붙인 건가요? 후대의 편집자, 아마 로도스의 안드로니코스 같은 사람이 편집하면서 자연학 피지카 다음에 오는 책들, 뭐 이런 순서상의 이유로 붙였거나 아니면 내용상 자연적인 것 너머의 것들을 다룬다는 의미로 붙였을 거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딱 형이상학이라는 제목으로 쓰인 단일한 책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여러 시기에 쓰인 독립적인 소논문들을 후대에 엮은 것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주제가 좀 넘나들거나 어떨 땐 일관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런 배경을 아니까 이 텍스트의 어려움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 그건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이 자료에서 잘 요약하고 있듯이 결국 목표는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일차적인 진리 탐구입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탐구요.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있는 것으로서의 있는 것, 비잉과 비잉을 탐구한다 이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냥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무엇이다를 넘어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본적인 원리나 원인은 무엇인가? 이걸 밝히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아는 것을 최고의 지혜, 소피아라고 불렀고요. 지혜. 단순히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아는 것. 그럼 그 있는 것으로서의 있는 것을 탐구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질문부터 던졌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역시 무엇이 진정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아리스토텔레스 용어로는 실체, 우시아라고 하죠. 도대체 뭐가 실체냐, 뭐가 가장 근본적인 존재단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실체, 우시아. 이게 핵심 개념이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전에 쓴 범주론이라는 책에서는 예를 들어 이 소크라테스, 저 말 같은 구체적인 개별 사물을 일차적인 실체로 봤다는 거예요. 네, 그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눈앞에 있는 이 사물들이 가장 확실하게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형이상학으로 넘어오면서 분석의 초점이 좀 더 깊어집니다. 물론 개별 사물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유지되지만 그 개별 사물을 이루는 더 근본적인 요소에 주목하기 시작해요. 더 근본적인 요소라면요? 바로 그 유명한 진료와 형상의 구분입니다. 이 자료에서도 이걸 핵심 분석투로 제시하고 있죠. 모든 감각적인 개별 사물은 이 진료와 형상의 복합체라는 거예요. 진료와 형상. 이거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서 제대로 이해해봐야겠네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고전적인 예가 청동조각상이죠. 여기서 청동이라는 재료가 바로 진료에 해당하고요. 그 조각상이 가진 특정한 모양이나 형태, 즉 조각가가 부여한 그 디자인이 형상이 되는 겁니다. 진료는 그 자체로는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지만 형상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이 조각상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럼 나무 의자라면 나무가 진료, 의자라는 형태가 형상이겠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플라톤과의 차이점인데요. 플라톤은 이런 형상 혹은 이데아가 사물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어떤 이상적인 실제라고 봤잖아요. 의자의 이데아 같은 거요. 네, 이데어론, 그렇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상은 진료 안에 내재되어 있고 진료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실체는 저 너머의 이데아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 현실의 개별 사물 안에서 진료와 형상의 결합으로 찾아야 한다는 거죠. 플라톤처럼 이데아라는 별도의 세계를 자정하지 않고
눈앞의 삶을 자체를 분석해서 실체를 규명하려 했다는 거군요. 훨씬 더 경험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진료와 형상만으로는 병화나 운동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청동은 그냥 청동이고 조각상 모양은 그냥 모양인데 어떻게 청동 덩어리가 조각상이 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냥 재료랑 형태만 있으면 딱 정지된 상태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씨앗이 나무가 되는 과정 같은 건 어떻게? 바로 그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이 등장합니다.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능력 가능태, 다이나미스와 활동 현실태, 에네르게이아의 구분이죠. 디나미스와 에네르게이아?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네, 이걸 도입해야 비로소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능태는 어떤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잠재력이나 능력을 의미하고 현실태는 그 잠재력이 실제로 발현된 상태를 말해요. 아까 씨앗 예를 드셨는데 그럼 씨앗은 나무가 될 가능태 상태이고 실제로 자란 나무는 현실태 상태인 건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예시예요. 진료와 형상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씨앗이라는 진료는 나무라는 형상을 받아들일 가능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능태가 환경 조건과 내재적 원리에 따라 실제로 발현되면 나무라는 현실태가 되는 겁니다. 청동 조각상 예로 다시 돌아가면 청동 덩어리는 조각상이 될 가능태를 지닌 진료이고 조각가가 망치질을 해서 특정 형상을 부여하면 그게 조각상이라는 현실태로 나타나는 거군요. 맞아요. 이 가능태와 현실태의 구분은 단순히 운동이나 생장뿐만 아니라 알매 과정,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기술 습득, 기술을 배울 가능성에서 실제로 기술을 발휘하는 상태로 등등 존재의 거의 모든 변화와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아주 포괄적인 틀로 사용됩니다. 와, 진료 형상과 가능태 현실태, 이 두 쌍의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실 세계의 존재와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도구였군요. 정말 정교한 틀인데요. 그렇죠. 이 틀을 가지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 탐구를 더 밀고 나갑니다. 나간다는 뜻인가요? 개별적인 감각적 실체들, 돌, 나무, 동물 등을 분석하다 보면 이것들은 모두 변화하고 생성하고 소멸하잖아요.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끊임없이 이행하죠. 네, 그렇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운동에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진다면 그 연쇄는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좀 이상하다. 어딘가에는 최초의 운동 원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 같은 거요? 네. 그런데 그 시작점은 스스로는 움직이거나 변하지 않아야 해요. 만약 그 첫 번째 원인도 움직인다면 그것 역시 다른 원인에 의해 움직여졌다는 뜻이니까 다시 무한 후퇴 문제가 생기죠.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추론을 통해 결국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고 영원하며 완전한 현실태로서 존재하는 비물질적 실체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부동의 원동자, unmoved mover, 즉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게 하는 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신, 테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신, 테오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그런 철학적인 원리로서 등장하는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종교적인 신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많이 다르죠? 이 신은 세상을 창조하거나 인간사에 개입하거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철학적 논증을 통해 도달한 제1원인이에요. 그럼 이 부동의 원동자, 이 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요? 움직이지도 않는다면서요. 이 신의 활동은 물질적인 활동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활동인 사유입니다. 생각하는 거요? 뭘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또 아주 독특한 지점이 나옵니다. 이 신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다른 무언가를 생각할 수 없어요. 가장 완전한 사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뿐입니다. 따라서 이 신의 활동은 사유에 대한 사유, 노에세오스, 노에시스, 즉 자기 자신을 영원히 사유하는 순수한 활동이라는 겁니다. 사유에 대한 사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생각이라. 와, 이건 정말 추상적인데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최상의 존재 방식이자 완전한 현실태입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은
이 완전한 현실태를 말하자면 동경하거나 모방함으로써 움직이고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이 직접 힘을 가해서 밀고 당기는 게 아니라 최종 목적으로서 다른 것들의 운동을 이끌어내는 거죠. 마치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하는 자의 행동을 이끌어내듯이요. 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원인이 아니라 최종 목적 텔로스로서의 원인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정점 중 하나로 평가받는 부분이라고 이 자료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논증 체계네요. 감각 세계의 분석에서 출발해서 결국에는 이런 초월적인 원리까지 나아가는군요. 확실히 스승인 플라톤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세계의 근원을 설명하려고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플라톤이 현실 너머의 이데아 세계에서 진정한 실제와 원리를 찾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까지나 이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분석을 시작해서 그 안의 원리들을 봉해 궁극적인 원인까지 탐구에 들어간 거죠. 이 자료에서도 플라톤 비판 얘기가 잠깐 나오던데요. 그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비판했는지.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저작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상당히 집요하게 비판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논변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지식들로부터의 논변과 여럿 위의 하나 논변입니다. 지식들로부터의 논변, 그건 뭔가요? 플라톤주의자들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의 보편적인 본질이나 이데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삼각형을 보고 삼각형임을 아는 것은 개별 삼각형 너머의 삼각형 자체, 이데아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대상이 되는 이데아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 지식이 가능하려면 그 대상인 이데아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군요. 그렇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꼭 이데아라는 별도의 실제를 가정해야만 설명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개별 사물들을 경험하고 거기서 공통된 형상을 추상해낼 수 있고 그 보편적 형상에 대한 알미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굳이 이데아라는 별도의 세계를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입니다. 그럼 여럿 위에 하나 논변은요? 이건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를 들어 인간이라는 개념은 여러 개별 인간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잖아요. 플라톤주의자들은 이처럼 여럿 위에 있는 하나의 보편자, 여기서는 인간 이데아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개체를 하나의 종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 역시 이데아를 증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는 이데아가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개별 인간들과 인간 이데아가 있다면 이 둘 모두의 공통적인 제3의 인간 이데아가 또 필요하지 않냐는 식의 비판, 이른바 제3인간 논변을 제기하기도 했죠. 결국 이데아는 사물의 존재와 변화를 설명하는 데 불필요할 뿐 아니라 논리적인 문제까지 일으킨다고 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현실을 설명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신 진료, 형상, 가능태, 현실태라는 자신의 틀로 실체와 변화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이 구체적인 현실 세계였고 여기서 출발해서 존재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그의 철학의 핵심이었죠. 자, 오늘 정말 깊이 들어와 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이라는 어쩌면 후대에 이름 붙여진 이 방대한 작업 속에서 실체, 우시아, 즉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개별 사물을 진료와 형상의 결합체로 분석했고 여기에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역동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존재의 변화와 생성을 설명하려 했죠. 그리고 이 감각적인 실체들에 대한 분석은 결국 모든 운동의 근원이 되는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제1원인, 부동의 원동자, 즉 신, 세오스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이 신은 순수한 사유에 대한 사유를 하는 완전한 현실태로서 존재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스승인 플라톤의 이데아론과는 다른 길을 걸으면서 현실 세계에 기반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형이상학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정말 2000년도 더 된 이 고대의 사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 자료가 잘 보여주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던졌던 질문들이 사실은 너무나 근본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존재란 무엇인가? 세상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이잖아요. 그렇네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마주치게 되는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가 제시했던 개념들, 그러니까 실체, 진료, 형상, 가능태, 현실태, 원인,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의 4가지 원인 같은 것들 등은 이후 서양 철학은 물론이고 과학, 신학, 논리학 등 거의 모든 지성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나 사고방식 속에도 알게 모르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틀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그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군요.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구체적인 사물 속에서 실체를 찾으려고 했고, 그와 달리 플라톤은 감각 너머의 이데아라는 이상적인 세계를 상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가치들, 예를 들어 정의라던가 아름다움, 진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구체적인 행동이나 사물, 상황 속에서만 드러나고 실현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정의로운 행동은 있어도 정의 그 자체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플라톤처럼 그런 개별적인 사례들을 넘어서는 어떤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정의나 아름다움, 진리 그 자체가 어딘가에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의 생각은 이 두 거대한 철학자의 입장 중 어디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는지, 혹은 전혀 다른 제3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이 고대의 지혜를 현재로 가져오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